네, 이번 주는요, 사진을 분류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인 CNN과 VGG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10가지 사물과 동물 사진을 담은 사이파10이라는 데이터셋을 CNN을 이용해서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학습 순서입니다. 먼저 CNN에 대해서 이해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라는 것은 모델에 입력이 되기 전에 이미지에 모종의 처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CNN으로 직접 이미지를 한번 분류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접 처음부터 학습을 하지 않아도 전위 학습이라는 걸 이용하면 모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전위 학습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키워드는요. 합성곱은 작은 필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CNN은요, 합성곱층을 쌓아서 만든 인공신경망을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 전처리는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지 정규화는요, 데이터 전처리 기법의 일종인데, 이미지 간의 셀 간 편향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전처리 기법입니다. 합성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합성곱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합성곱을 사용을 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는 이미지를 이제 MLP를 이용해서 분류를 했잖아요. 이 MLP라는 건요, 픽셀 전체에 대한 가중치를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동그라미라는 특징을 추출하는 MLP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특징의 크기가 뭐 이렇게 커지거나 이렇게 작아지면은 얘는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MLP는. 왜냐면은 각 픽셀, 즉 하나하나의 위치에 대해서 가중치를 입혀놨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크기라면은 여기랑 여기에 동그라미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여기라면 여기랑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은 없네, 그래서 얘네는 동그라미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MLP는 그 과학습이 좀 적용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학습을 피하기 위해서 뭐 드롭아웃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고의적으로 성능을 약간씩은 떨어뜨리는 그런 기법들이 많았어요. 합성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미지 모든 픽셀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요런 조그만한 터널 하나, 창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딱 요 9개 픽셀만 우리 고려를 하자. 근데 요 조그만한 걸로 이미지를 전체를 보려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조금씩 이동시켜가면서 봐야 되더라. 그것이 이제 합성곱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커널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가중치를 행렬로 나타낸 것. 지금 보시면 이거는 3행 3렬의 행렬로도 볼 수 있겠죠. 이 필터라는 것은요, 커널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커널을 모아야 되느냐? 하나의 이미지는,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한 장이지만 실제로는 RGB 3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은 하나의 채널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커널도 마찬가지로 각 채널 수에 맞춰서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채널 수하고. 이 하나하나는 커널이지만 이게 전체가 모이면 이것이 필터가 되더라. 그런 겁니다. 특징 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있죠. 특징 맵. 이 특징 맵은 합성곱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원본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한번 추출해냈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 커널로부터 추출한 특징만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특징 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요, 커널의 이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중심을 따져보면은 이 중심이 여기 한 칸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칸 이동하고요. 이렇게 아래로도 이렇게 커널이 몇 칸을 이동하는가를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CN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이 입력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세세하게 요소를 한번 나눠보면 이런 가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파리도 있고 동그란 사과의 모양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그런 특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추출된 특징을 한 번 더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럼 이 가지의 일부분, 이 사과의 동그라미의 일부분, 그리고 뭐 빛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더 세세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얘를 또 나누고 얘를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하다 보면 정말 세세한 특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특징들을 한 곳에 모아서 1차원 벡터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분류기 MLP층을 거치게 되면은 각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 얘가 제일 높더라. 그럼 우리 사과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제일 높으면 바나나, 얘는 수박, 얘는 포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점점 세세한 특징들로 나눠서 그 세세한 특징들 중 가장 잘 맞는 것들이 각 클래스를 나타내는 확률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지금 커널이 사과의 특징을 추출하는 커널만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 위에 바나나의 특징을 추출하는 애들로부터 뭐 되게 다양한 필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CNN의 기본 블록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블록 어렵지 않습니다. 합성곱을 거치고 렐루 함수 거치고 합성곱 한번 또 거치고 렐루 또 거치고 마지막에 맥스 풀링을 해주면 돼요. 맥스 풀링은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왜 렐루 함수를 쓰느냐? 제가 처음에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울기 소실 문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 있죠? 0.5를 기준으로 가지고 커지는 얘를 미분을 하면요 요런 모양이 되는데 이때 최대값이 0.25밖에 안 돼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층을 하나하나 거치면 거칠 때마다 기울기가 4분의 1씩 줄어들더라. 아무리 커져도. 그러다 보면은 층이 깊어지면 요 출력층 근처에서는 괜찮은데 요 입력층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0이 된다는, 이게 기울기 소실 문제고, 이 렐루 함수는 0보다 작은 애들은 다 0이고 0보다 큰 애들은 다 자기 자신을 값으로 갖는 이런 함수예요. 얘를 미분을 해도 요렇게 1이라는 값을 항상 보존을 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맥스 풀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맥스 풀링은 어떤 거냐면, 자, 최대값을 적용하는 최대 풀링과 평균값을 적용하는 평균 풀링이 있는데, 이 평균 풀링은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풀링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입력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 커널이 그 합성곱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 4개 구역에 대한 최대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1, 2, 3, 4 중 제일 큰 거 4, 여긴 8, 여긴 12, 여긴 16, 이런 식으로 최대값만 모여서 이미지 크기가 지금 절반이 됐죠.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를 고의적으로 줄이고 정보를 잃게 하는 것도 전부 다 과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도 과학습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블록. 자, 먼저 패딩이라는 기법이 들어가요. 패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입력 이미지에다가 이런 커널을 적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값만 남게 됩니다. 이러면 점점점 이미지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합성곱을 여러 번 적용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입력 크기와 출력 크기를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을 했더니 요 주변에 0으로 값을 채워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커널을 이용해서 합성곱을 해주게 되면 처음에는 요 부분 x표 친 부분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면서 합성곱을 수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입력 크기와 똑같은 크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0으로 패딩을 했기 때문에 가중치에 대한 영향도 줄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합성곱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패딩이다. 자, 이제 코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토치랑 신경망 임포트 해주고 클래스 정의해주고 초기화도 정의해주는데, 여기 인 채널은요 요 기본 블록의 입력 채널 수고, 아웃 채널은 기본 블록의 출력 채널 수, 히든딤은 여기에 입력과 출력을 결정하는 차원 수입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합성곱은 인 채널 받아서 히든딤 출력하고, 두 번째 합성곱층은 히든딤 받아서 출력 채널 내보내면 됩니다. 활성화는 렐루 쓸 거고요. 맥스 풀링도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순전파 보도록 합시다. 순전파는 그림에서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합성곱 활성화, 합성곱 활성화, 맥스 풀링 요 순서대로 그냥 진행만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제 CNN 모델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x32 크기의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기본 블록을 한번 거치면 이미지 크기가 절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더 거치면 또 절반 되고, 한번 더 거치면 또 절반 되고, 총 3번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16x16이지만 여기 안에 있는 아웃 채널 수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6 곱하기 C 채널 수만큼의 픽셀을 갖게 됩니다. 얘를 이제 평탄화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 CNN은 입력이 2차원 이미지였죠. 하지만 MLP는 1차원 벡터만을 입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분류기 MLP 안에다가 넣기 위해서는 요 2차원을 1차원으로 평탄화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탄화층이에요. MLP층의 입력으로 사용하도록 이미지를 1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평탄화된 픽셀 값들이 분류기 안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클래스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되게 되겠죠. 자, 코드로 한번 알아봅시다. 이 부분은 클래스 정의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블록을 3개를 정의한다고 했어요. 자, 먼저 입력 채널 이미지의 RGB 3개죠. 출력은 32, 네, 히든딤은 16 이런 식으로. 요거는 굳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두 번째는요. 32 받고 128 내보내고 128 받고 256 내보내면 블록 정의 끝납니다. 그 다음에 분류기 볼게요. 자, 분류기는요. 4096을 일단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4 곱하기 4 곱하기 256이 되기 때문에 409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2048까지 줄이고 2048을 256까지 줄이고 256을 이제 넘버 클래스 총 몇 개죠? 사이프하기 때문에 10개로 줄여준다. 활성화는 렐로 함수 써주고. 자, 순전파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기본 블록 거치고 평탄화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스타트 딤이 1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 블록 거치고 나면은 센서 모양이 배치 그다음에 256 채널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배치까지 풀어버리게 되면은 요 1차원이 원래는 요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총 64개가 있는 1차원 벡터가 64개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분류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요 배치까지 풀어보면은 요런 형태가 돼버려요. 그죠? 4096이 64개가 있는 게 아니라 4096 곱하기 64개가 한 개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는 그대로 두고 우리 256부터 풀어주자. 그래서 스타트팀을 1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2로 지정했다? 256까지도 남겨. 16, 16개가 있는 것이 256개가 모이게 되고 얘가 또 배치 개수만큼 모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류기의 입력으로 넣어주기 위해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팀을 1로 지정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분류기 뭐 순서대로 MLP 활성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최종적인 출력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학습 루프입니다. 먼저 모델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호출하고 데이터 증강 이것도 뒤에서 다룰 건데요. 이거 전처리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처리 해주고 모델에 손실 계산해주고 그걸로 오차 역전파 해주고 원하는 만큼 반복한 다음에 끝났으면 학습 종료. 자, 먼저 코드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예요. 요 컴포즈라는 건요. 안에 들어있는 전처리 기법들을 순서대로 수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랜덤 크롭은 요 이미지 원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의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까만 부분은 안 보겠다는 건데 안 보고 싶은 부분은 0으로 값을 채워주면은 됩니다. 그것을 이제 패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패딩이 4라는 거는 요 까만 부분이 4개 픽셀이 되도록 패딩을 하라라는 뜻이다. 랜덤 호리존털 플립 이것은 좌우를 대칭하는 Y축을 대칭으로 해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파이썬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텐서로 파이토치 텐서로 바꿔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규화 해주면 됩니다. 정규화는요 동형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치와 표준 편차를 또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값은 이제 데이터셋마다 값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데이터가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계산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보통 이제 이미지넷 같은 큰 데이터셋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거를 직접 가져다 써도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것도 아마 이미지넷을 그대로 썼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정규화 부분이죠. 자, 이미지가요 모든 색의 픽셀이 골고루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많죠. 녹색 뭐 숲 같은 이미지라면 녹색이 많을 거고 하늘이라면 파란색이 많겠죠. 그런 식으로 픽셀마다 편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많고 녹색하고 파란색은 좀 적죠. 그래서 얘를 컴퓨터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빨간색 많으니까 우리 녹색하고 파란색은 일단 없애고 보자 하면은 학습이 좀 이상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향을 줄여서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지 정규화가 됩니다. 자, 정규화 데이터의 분포를 정규 분포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정규 분포는 또 가우스 분포라고도 합니다. 자, 데이터 로드하고 모델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파 10은 립리스트랑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루트에는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로고요. 트레이는 학습용인지 평가용인지
다운로드는 데이터가 없으면 다운로드 받을지 말지. 트랜스폼은 전처리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트레인 로드도 똑같죠. 데이터 로더 정의해서 데이터셋 넣어주고 배치 크기랑 학습은 셔플하고 테스트는 셔플 안하고 어디서 학습할 건지 GPU냐 CPU냐 결정해주고 모델 정의하는데 클래스 개수 10개라는 거 그 다음에 GPU로 보내주면 끝. 자, 학습 루프입니다. 학습률 정해주고요. 최적화 정해주고 모델에 파라미터 넣어주고 학습률 지정해주면 되고요. 총 100번 반복합니다. 데이터 로더로부터 데이터랑 라벨 받아오고 손실 계산하고 역전파하고 최적화 진행해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10번마다 에포크랑 손실 출력해주게 하고요. 모델 가중치 저장해주면 됩니다. 자, 성능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모델 학습 완료된 거 가중치 불러오고 몇 개 맞췄는지 먼저 초기화해주고 기울기 사용 안하고 그 테스트 데이터랑 정답값 불러오고요. 모델 예측값 뽑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어느 클래스에 속할 건지 그 예측값을 받아오고 맞으면 더해주고 아니면은 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전체 맞춘 개수 저장해주고 전체 데이터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정확도가 나오게 되죠. 약 83%로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전위 학습으로 VGG 모델이라는 것을 학습을 해볼 건데요. VGG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CNN의 되게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구조를 갖는다. 224 곱하기 224 이미지를 받아서 이렇게 합성곱을 여러 번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1000개의 클래스를 뽑는데 얘는 이미지넷을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위 학습이라는 건 어떤 거냐?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대용량 데이터로 학습된 이미지넷 같이 대용량 데이터로 한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데이터로 최적화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리 학습한 거를 쓰는 게 좋느냐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당연히 우리 반 친구 중에서는 94년도 수능부터 쭉 22년도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한테서 수능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라는 팁을 전해 듣고 내가 수능장에 가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거랑 비슷하게 대용량으로 학습이 된 애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데이터셋에 최적화시키는 것이 학습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치비전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VGG 모델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VGG 16이라는 친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정해주고요. 모델 정의해주고 프리트레인드는 true라는 것은 그 사전에 학습된 가중치를 불러올 거냐 아니면 이거를 거짓으로 지정을 해주면요 랜덤하게 초기화된 가중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1000개의 클래스를 갖는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10개 클래스만 갖잖아요. 그래서 분류기는 따로 저희가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512 7x7 그 다음에 얘가 4096개 특징을 내보내게 받고요. 그 다음에 렐루랑 드롭아웃은요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가중치의 일부를 일부러 0으로 만드는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원래 모델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일부분을 고의로 삭제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중치가 사라진 얘보다는 조금 더 가중치가 적은 그런 모델이 되겠죠. 이렇게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드롭아웃과 순서로 따지면 그 MLP층, 활성화, 드롭아웃층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거쳐가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10개 클래스를 내보내도록 분류기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VG 모델에서의 분류기를 우리 분류기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얘를 디바이스로 보내주면 사전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는 데까지는 성공한 겁니다. 자, 이제 전 처리 볼게요. 전 처리. 자, 리사이징 224. 우리 사이파10은 32 x 32예요. 얘를 VGG 입력 크기인 224로 크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리사이징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랜덤 크로핑, Y축 대칭, 텐서로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정규화까지 해주면 전 처리도 정의 끝. 자, 이제 학습 루프 보겠습니다. 사이파10 데이터셋 정의해주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할게요. 데이터 로더도 준비해주시고요. 학습률 최적화 정의해주고 총 30번 반복할 겁니다.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랑 정답 받아오고
기울기 0으로 초기화 해주고 예측값 뽑아내고 손실 계산한 다음에 역전파하고 최적화 진행해주면 끝나고요. 자, 프린트 대신 이터레이터의 set descrip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포크와 손실을 로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완료된 모델 가중치 저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중치 불러오고 맞춘 개수 기록하고 기울기 사용 안 하고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랑 정답값 불러오고 모델 출력값 계산하고 어떤 클래스가 제일 높은지 예측하고 맞았으면은 더해주고 전체 맞은 개수를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 분류 정확도가 나오게 되겠죠. 92%로 83%였죠. 아까 그냥 학습했을 때는 대용량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그 대용량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처음부터 학습시킬 게 아니라 이미 공개되어 있는 대용량 데이터셋에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최적화시키는 것이 학습할 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